한국 정부조차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때 발표한 외환보유고를 믿는 해외 금융기관이 없었어요. 그만큼 어떤 정부의 신뢰도조차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자, IMF 사태가 진행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917년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해서 나라의 국간이 비게 됩니다. 즉 외환보유고가 이제 바닥이 나게 되니까 환율이 급상승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2달 동안에 118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외환보유고가 한 20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외환보유고의 반 이상을 2달 사이에 쏟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환율 방어를 하고 외환위기를 막겠다고 그러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1992년에 영란은행이 조지 소로스한테 당했을 때 그 큰 영란은행조차 헤지펀드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론상 헤지펀드의 자금 운용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이건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패스를 하고요. 즉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엄청난 외환을 썼음에도 조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건 이거는 엄연한 국부의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부도직전에 몰리게 되는데 부도직전에 몰리게 되니까 다급해진 정부는 IMF와 비밀 협상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우리 대표단들을 일본과 미국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당시 마닐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재무차관 회의가 열렸을 적에 우리 재무부 차관보가 당시 일본 대장성 차관인 사카키바라하고 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게 됐으니까 일본에서 꾼 단기 채무의 상환을 좀 연장해 주도록 대장성이 나서서 일본의 금융기관들을 좀 설득해 달라고 그랬을 적에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일본 측 반응은 한국 정부가 환율을 시장에 맡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이를 도와주거나 일본 자금이 한국에 지원될 경우 이는 다시 외환시장의 그 환율 방어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은 곤란하다라고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거절 뒤에는 사실은 미국의 훈수가 있었어요.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이제 급하게 되니까 일본과 미국으로 뛰어올 텐데 그들을 도와주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달라라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미국에 가서도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부도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좀 강력히 나서서 도와달라라고 했을 적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방침은 이렇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는 미국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IMF로 가라. 그리고 IMF하고 협의를 해라. 라고 한국을 IMF 쪽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 당시 국제사회가 한국에 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2가지예요. 우선 한국은 정부건 기업이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고 특히 한국 대기업들이 상호보증을 너무 심하게 써가지고 도저히 파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호보증 체제를 해소하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월가나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우선 한국은 회계가 엉망이다. 그다음에 채무가 숨어있는 채무가 너무 많다. 기록상으로 남아있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상호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없다. 등등을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관치금융을 하면서 우리의 실태가 이랬습니다. 부채 비중도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 세계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시 서머스 차관한테 찾아갔을 때에도 서머스 차관도 미국한테 졸르지 말고 빨리 IMF로 가라라는 얘기고 그래서 1997년 11월 중순에 IMF 총재인 미셸 캉두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요. 그런데 사실은 IMF를 앞세워서 실질적으로 한국하고 협상을 한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정부가 IMF를 앞면에 내세워서 그리고 이때 미국은 재무부의 가이트너 차관보하고 IMF의 피셔 부총재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또 똑같이 일관된 얘기를 하고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으니까 루빈 재무부 장관은 미국에서 11월 20일에 한국 관련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한국이 현재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지체하지 말고 IMF에 손을 벌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교롭게도 재무부 3인방, 즉 루빈 재무부 장관하고 서머스 부장관하고 가이트너 차관보가 3명 모두 유대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사태가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양반들이 루빈 재무부 장관하고 서머스 당시 부장관, 나중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되죠. 그 다음에 가이트너 차관보인데 가이트너 차관보는 나중에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연준 총재를 거치고 등등 월스트리트의 대표로도 가 있고 이 삼각편대를 다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당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막판에는 미국 대통령조차 움직입니다. 11월 28일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협상에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더 끌면 12월 첫째 주 되면 한국이 파산이다. 미국이 이 부도를 막아줄 수 없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외환보유액 자체가 이게 국민과 대외기관을 속인 그 수치입니다. 그건 한국 정부조차 이때는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때 발표한 외환보유고를 믿는 해외 금융기관이 없었어요. 그만큼 어떤 정부의 신뢰도조차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한국은 IMF에 대해서 사실 200억 달러를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IMF 측에서 그렇게 해서는 한국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그래서 55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히려 IMF가 당시 한국 사정을 우리 국내 정부나 다른 기관보다도 더 정확히 보고 있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사태를 거쳐서 우리가 IMF를 맞으면서 한국 경제가 관치에서 시장 경제로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즉, 그 당시 우리가 IMF하고 벌였던 상황은 IMF가 아닌 미국과 벌인 협상이라는 점이고 실제로 그 당시 가이트너 차관보나 립튼 차관보가 IMF 협상단하고 우리 정부가 협상하고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건 IMF는 협상을 하면서 그 모든 사실을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으면서 협상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어떤 힘든 조건들을 우리가 수락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관치금융이 종말이 되고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자, 이게 당시 신문에 나왔던 우리가 IMF에 200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그들이 지원금으로 550억 달러를 확정해서 우리한테 이제 보낸 그런 기사들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